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3%를 수입합니다. 손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전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그리고 미래를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태양광 전문이시죠.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단체 총연합회 대표님, 그리고 수소에너지 전문가 연세대학교 문일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태양광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식 대표님, 최근 10년간 역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성과 한계가 있었습니까? 네, 10년을 넘어서 좀 한 20년, 2000년대 이 정부 부분을 개괄을 해보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에 시동을 건 건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생 에너지의 산업과 기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제도로는 이 고정가격 구매 제도인 FIT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초기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재원에 좀 의존한다라든가 또 실질적인 상업화 시장화로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아주 이제 좋은 구호를 이렇게 내걸고, 사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등 법적 기반도 좀 마련한 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녹색 성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규모 토목 공사인 4대강 사업을 벌인다라든가 좀 취지에 어긋나는 좀 이중적인 정책으로 혼선을 좀 빚고 동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고요.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이제 중소 태양광 시장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좀 성장한 이런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ESS라든가 스마트 그리드를 좀 내걸었던, 고로 내걸고 시동을 걸었던 건 좋았으나 생각보다 2035년에 이제 세계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잡는다라든가 세계 흐름에는 너무나 좀 의지가 좀 미약한, 동력도 실제로는 굉장히 약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임하는 이런 좀 성격이 있었다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사실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 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 초반에 우리나라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5기가도 안 됐습니다. 5기가와트. 근데 22년 말에는 23기가 이상으로 되는 엄청 양적 성장,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이제 국가에 대한 시나리오, 비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도 좀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전력망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망을 그만큼 확대 혁신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탈원전 논란으로 실제로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에너지 정쟁화가 좀 불거졌던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내걸었고 원전이 확대되는 이런 성과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계로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역행기조 속에서 시장은 위축되고 기업들은 도산되고 산업 생태계는 붕괴 위기에 처한 굉장히 이 재생에너지 산업계로서는 험악한 사정광풍으로 범죄인으로 또 몰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민 교수님한테도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 2015년에 기후변화 협약, 그 파리 협정 이후에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2015년이니까 한 10년 흘렀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기후, 이거 정말 위기구나. 재생에너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 그 이후에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한참 언론에서도 뭐 기획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일반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교수님은 뭐 워낙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 수소 경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노력해 왔고 뭐 나름의 성과가 있다면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재생에너지하고 이제 계획을 같이 합니다. 근데 연구는 오래 해왔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선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네. 그다음에 20년에 이제 우리 세계 최초로 수소 단독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수소 입찰 시장도 있고 해서 정부 노력을 쭉 해왔죠.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들, 이게 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H 자동차 현대 하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정유공장 SK 또 인천에 있는 게 단일 공정으로는 지금도 액화 수소 공정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한때는 자동차도 많이 우리나라가 만들고 수소도 가장 많이 만들었었는데 근래에 이제 재생에너지 전반과 같이 정부의 투자가 변하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소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한 수소 산업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긴 한데 태양광으로 가자. 아니다. 수소 경제가 더 미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지원할 때 보면은 재원을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고 그래도 뭔가 가중치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둘의 경쟁 관계를 본다면 태양광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수소 말씀해 주시고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일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가 먼저 앞단에서 쳐 나가면서 수소 경제로 가는 길목을 이 신장로처럼 닦아주면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그린 수소 요 기반을 마련해주고 산업이 수소 경제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는 측면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흐름도 그렇고요.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가 빨리 그 신장로를 닦아줘야 된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이광재 지사님 같이 영향력 있으신 분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쏟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재생에너지가 일단 잘 돼야 되고 이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낮 시간에는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오히려 생산을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력 시장에서 낮 시간은 0원이에요. 전기값이 태양광으로 나오면 그리고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 이런 간헐성이 있는데 이런 간헐성을 ESS 배터리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의 무료의 전기를 받아서 수소를 만들면 굉장히 싸고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기는 바로 생산해서 써야지 저장이 어려워요. 네. ESS 같은 경우는 소량이지 그걸 많은 전기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과 수소는 같이 가야 된다. 네. 네, 뭐 제로섬 게임은 아니라는 그럼요. 것으로 네.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기사들 보면 한국 태양광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뭐 이미 뭐 중국이 태양광 꽉 잡았다, 유럽도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왜냐면 의존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면 그냥 중국 이런 이콜 등식이 성립이 되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디서부터 그런 변곡점이 있었을까요? 아, 정말 네. 아쉬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산업이 이 세계를 제패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시동을 걸었다 했잖아요. 네. 그런 이 마중물 역할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부터 네. 점차 나락으로 떨어져서 2010년대 후반, 특히 2021년을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확실히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네. 형국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태양광이 밀릴 수밖에 없었나? 저는 한 7가지로 좀 분석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의 좀 이광재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좀 부족했다. 정부에 따라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관성. 측면이 컸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추진 동력이 약화되는 속에서 기업과 금융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내수 시장도 우리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산업 입국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제 산업과 제조, 재생에너지의 산업과 제조를 육성하고 강화하려는 이 강력한 산업 제조 정책이 대단히 미약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에 쫙 부상을 하고 몽골 기병처럼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일종의 폭탄 가격,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싹쓸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7번째로는 삼성이나 LG나 웅진에너지나 이런 대기업이 사업에서 철수를 해버렸고 또 한화나라든가 이제 OCI 이런 대기업들도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에 의존하다 보니까 더더욱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 7가지 이유로 됐었습니다. 역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죠? 네, 네. 예. 근데 수소를 또 우리 한번 여쭤볼 수소에서 중국이 눈에 띄게 그렇습니다. 성장했다는데 이게 세계 수소 트럭 중 10대 중 9개가 중국산이라는데 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중국은 기술 개발을 안 합니다. 기술 개발을 안 해요? 국가 산업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 중앙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 정부는 그 중에 자기네 맞는 거를 정해가지고 기술 목표를 정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하나의 기술 개발이 아니고 이 생태 시스템, 전주기 시스템을 한꺼번에 국가가 관리를 해요. 네. 그래서 단순한 우리는 기술 개발해서 뭐 잘 되면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아예 딱 그 효율 어디까지 하면 딱딱딱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미 생태계가 다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국가 산업 시스템, 국가가 먼저 설계하고 시장이 따라가는 구조, 전 산업 가치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도 갖춰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2023년에 기후 문제에 조금 꽂혀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기후 관련 기사를 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2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당시에 블룸버그 이제 그린 섹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블룸버그 그린 섹션을 맨날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태양광을 중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태양광 우리 뺏겼으니까 수소라도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갖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2년 전에 읽었는데 최근 기사 보면은 이것도 뺏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뺏겼죠. 다 뺏긴 겁니까? 네. 이미 약간 격차가 너무 격차가 벌어졌습니까? 많이 차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무섭습니다. 아직 근데 우리가 갈 길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대책을 먼저 태양광부터 찾아보겠는데요. 그 태양광을 재생에너지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국산화해서 쓰세요라고 하는데 과연 국산화 부분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태양광 중국산 안 써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우리 태양광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 거죠? 네.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실 중국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왜 강한가를 좀 짧게. 보면 좋은데 네. 이제 전 한 10가지로 이제 분석해 나중에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네. 이거는 알겠어요. 너무 네. 기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기후와 환경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자 산업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 AI도 전력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휴먼 로봇이라든가 첨단 모빌리티도. 그래서 이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야 되고 태양광만 하더라도 작년에 전 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조금씩 기관마다 다르지만 550기가와트에서 600기가와트였습니다. 요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규모냐면 전 세계에 현재 원전이 설치되어 있는 게 440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에 원전 전 세계에 설치된 규모보다 더 많이 태양광이 지금 설치되고 있고 아마 2028년, 29년 정도에는 1년에 1000기가와트 정도의 이 신규 설치 규모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올해에는 석탄 규모도 누적 설치량을 넘어서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나?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잘된 집안을 좀 분석해서 중국을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을 배워야 됩니다. 중국 벤치마킹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이제 전략적인 접근으로 봐야 된다. 중국이 성공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으로 네. 바라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패권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국가 전략으로 바라봐서 거기에 입각해서 일관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전략적 접근하에 일관되고 확실한 산업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제조 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 육성을 해주는 미국의 AMPC 같은 정책, 미국판 IRA 같은 정책 펼쳐줘야 되고요. 인도의 정책인 PLI라든가 ALML, 그러니까 수출과 제조 기업을 연계한다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각국이 잘하는 산업 제조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소위 K 재생에너지 제조 산업 이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산업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는 맞춤형 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 가장 중요한 셀 모듈을 보면 셀만 가지고 각 기업이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만의 TSMC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정책을 정부가 잘 편 겁니다. 즉, 다 따로 국밥으로 가면 어렵다. 그래서 힘을 모으자. 이제 우리나라도 셀 각자 기업에서 다 도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와 발전 공기업과 기업들이 같이 지분 투자를 하고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단일한 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셀로 모듈 수출을 할 수 있게 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듈 기업도 각자 도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와 현대
나머지 부분이 좀 통합돼서 한 3개 정도의 모듈 기업으로 토막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규모도 키우고 경쟁력도 키워야 된다. 이런 맞춤형 제조 산업 정책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금융 그리고 뭐 단계별 태양광 의무화 제도, 수출 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 등등 한 6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가 우리 1등이지 않습니까? 다시 더 성장하고 리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양광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반도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강했던 겁니다. 이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전략 산업으로 힘을 집중해 주면 중국 못 이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문 교수님 그 수소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직은 있다.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문장을 마무리해 주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우리 배울 게 많죠. 네. 근데 우리 중국 모델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중국은 시장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자본도 많고 우리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게임이 어떻게 돼가냐면 우리는 뭐 챗GPT니 제미나이니 다 돈 받고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딥시크 해서 기본 소스를 그냥 다 오픈해 버려요. 누구든지 다 쓰게.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요 중국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성능도 좋지 공짜지 왜 돈 내고 저거를 해? 중국은 싸게 전 세계를 잡는 거예요. 스탠다드를 자기네들이 만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광도 그렇고 우리 저 수소도 그렇고 중국은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겠다는 그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깨끗한 수소를 우리 평택항이나 이런 데 수소로 갖다 주겠다 하는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게 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단 무조건 다 시장 선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전기 버스 지금 중국한테 다 거의 넘어가는 게 이 가격 경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 번 뺏긴 시장은 다시 살아나기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지금 수소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예, 또 서방 세계가 또 꼭 중국을 다 따라서 쓸 수가 없으니까 AI도 이제 중국의 그 백도어 때문에 쓰기는 열심히 쓰지만 다들 더 좋은 거 있으면 안 쓰듯이 우리한테도 지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수님이 환경에너지부 장관이다. 수소 정책을 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정책 아까 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일관성. 이 에너지 사업은요. 보통 그 20년, 3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LNG 도입하고 이런 거. 장기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반 지금 사업자들이 정부 정책이 쭉 로드맵 보고 거기에 투자했는데 지금 다 지금 장사가 안 돼요. 로드맵대로 안 가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소 가격이에요. 네. 수소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석탄 쓰고 석유 쓰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거는 편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이 수소니 이거는 더 바뀌는 게 없어요. 오로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잘한다, 무슨 기업이 잘한다 해갖고는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금을 우리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네. 3천억 eng 그다음에 뭐 5년 사이에 조 단위 eng으로 지금 우리는 40조죠. 그런 그 기금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세금 정책도 촘촘하게 하고 전체 이 서플라이 체인 네. 수소 생산, 저장, 유통, 활용까지 이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촘촘하게 이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보고 특히 이제 그 규제 네.
굉장히 우리 그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샌드박스 쓴데도 1, 2년 걸리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바뀌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네. 그런 거부터 정부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더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무리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에너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도 이 에너지라는 게 없으면 네. 사실 따라갈 수도 없고 정말 기초 체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죠. 정부의 네네. 어떤 정치적인 네네. 판단 때문에. 일단 뭐 향후 지금 이재명 정부 한 5년 동안 태양광이든 혹은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중국을 아까 벤치마킹 하자 했는데 그 핵심이 일단 국가 전략 산업의 눈으로 네. 태양광을 바라봤다라는 이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전략 산업적 접근하에 일관되고 전폭적인 맞춤형 정책을 펴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세 개의 장점들을 가지고 이 한국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제조 이 정책 플랜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호주가 하고 있는 호주가 상당히 시스템이 좋아요. 뭐냐면 호주 재생에너지청이 있고 네. 또 청정에너지 금융공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펀드를 만들고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 혁신기금은 재생에너지 혁신 기술, 기반 기술 또 원천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이 뿌리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사실 2025년 이제 그 대선 때 국가 재생에너지청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안도 네. 드렸는데 네. 일종의 재생에너지는 단일한 그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열, 지열, 바이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 원별 상생과 통합 발전을 통해서 국가 이 그리드 또 전력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고민과 이 체계를 담당해주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청 같은 조직이 이재명 정부에서 좀 만들어진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일관되고 또 전폭적으로 맞춤형 정책들을 만들고 그러면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합심해서 이 첨단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국으로 우리가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수소 에너지 미래를 좀 그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에너지 대변환 시대입니다. 지금 AI 붐으로 전기가 10%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10%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이 지금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가 우리 가정 20개 가정이 쓰는 전기 어마어마한 양의 네. 전기를 쓰는데 네. 전기 자동차 바뀌면 그거 어떻게 다 전기 될 겁니까? 이 지금 굉장히 큰 변환기에 우리가 와 있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수소만 보면 그 수소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네. 탄소 가격은 우리가 세금을 불리고 해서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수소와 탄소가 가격이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5년 내에 300배 시장이 생깁니다. 급작스럽게 생기는 시장이 생겨요. 수소 시장이. 300배. 이거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중국한테 뺏길 수 없습니다. 네. 300배가 가장 강렬한데요,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먼저 정리를 하시죠. 네, 제가 네. 마무리 얘기를 하게 되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연세대학교 문일 화공생명학과 교수님 그리고 한국재생에너지단체 총연합회 정우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